네, 물고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걷는 서점의 김성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책이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머뭇거려지는 게 있습니다. 보통의 책을 받고 아니면 책을 구매하거나 했을 때 제가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러이러한 분들한테 참 필요한 책이 되겠다 싶은 내용으로 멘트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별한 것 같긴 해요. 도대체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쓸까? 우리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매체에 정말 온 생을 집중해서 쓰는 이 사람은 무엇일까? 이 사람의 존재는 무엇일까를 좀 묻게 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독자를 위해 이 책을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자가 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묵묵히 그 저자를 위로해주고 싶다. 그리고 공감해주고 싶다. 마침내 궁극에는 같은 길을 걸을 때 그 말없는 친구가 되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 곁에서 걸어가 주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장혜진 작가가 쓴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라는 책입니다. 책구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제가 이제 도서 지원을 받아서 읽게 됐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사를 들여다보는 이야기거든요. 보통의 책구름 출판사라고 하면 그 출판사에 대한 어떤 성향, 그 출판사가 주로 내는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를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책구름 같은 경우에는 40대 말기암 환자가 보내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쓴 새벽 4시 살고 싶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읽고 쓰는 40대 엄마가 사형제를 빌려서 내려간 엄마의 일기, 살아가는 데 쓴 시간들 같은 삶의 어떤 궁극의 벼랑 끝에 몰리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살다가 한 번쯤 장애물 때문에 넘어졌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글로써 썼던 사람들의 묵은집 같은 책들을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혜진 선생님의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가 마침내 출간이 됐는데요. 사랑이란 게 뭘까? 그리고 책을 쓴 사람이란 게 뭘까? 그리고 궁극에는 이 책이 걷는 서점인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뭘까? 우리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게 사는데 막상 다가온 이 책은 너무나 거창했습니다. 한 생애의 리듬을 저는 봤기 때문이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책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오늘 함께 할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책은 어떤 책으로 되냐면 먼저 저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 프롤로그에 우리 날개 집에 나와 있는 보통의 책이라면 맞아요. 보통의 책이라면 제가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겉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 항상 책 이것만 딱 보여드렸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테이프로 그냥 붙였습니다. 절대 훼손되지 않게끔 너무나 소중한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좀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여기에 소개된 장혜진 선생님은 이러신 분이래요. 46세 회사원이자 한 여자아이의 엄마. 딸 아이에게 아빠까지 되어주고픈 욕심 많은 싱글맘으로 13년째 살고 있다.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 아이에게만은 반드시 주고 싶었다. 이혼하고 20번도 넘게 이직을 감행하고 겁도 없이 장사를 시작하고 또 칼같이 졌고 2번의 암을 맞이하고 견디며 자타공인 적응의 달인이 되었다. 한 존재를 사랑하는 일이 나를 살렸다.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며 고통 속에도 웃는 법을 배웠다. 어둠뿐이었던 삶이 비로소 색채를 잃기 시작했다. 과거의 나처럼 상처받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해 글을 쓴다. 그럼에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는 일이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싶다.
이런 작가의 소개문을 읽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의 나는 어떤 상을 받았고, 나는 어떠한 학교를 나왔고, 내가 쓴 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게 보통 작가의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혜진 작가의 프로필은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거창하진 않은데 너무나 어려운 길을 자기소개서에 쓴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이분의 삶의 이력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기까지 너무나 험난했던 이분의 삶의 리듬을 들여다보는 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는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부라고 하면 첫 번째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걸까? 두 번째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랑. 세 번째로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여느 때고 기적이 없었던 날이 없다는 말처럼 그 하루하루가 모두 사랑받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지 않았다라고 믿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았던 그때,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내가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나 알록달록한 색채가 칠해져 있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에 실렸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걸까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자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나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버려질까 봐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4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첫째는 대개 그랬듯이 작가가 태어나던 그 시기 보통의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줄줄이 낳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너무나 자기 고집이 세고 또 집안에 촉망받는 장녀였죠. 셋째인 여동생은 뭐 하나를 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방바닥을 대골대골 구른다거나, 그리고 마침내 그 원하는 전리품을 취해가는 그런 성격이었죠. 막내인 남동생은 당연히 아들이 귀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별탈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둘째인 저자만 이리저리 눈치 보며 엄마의 기침 소리에도 놀라서, 또 엄마의 화나는 소리에도 겁을 덜컥 먹고 엉덩이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만만한 딸이기도 했죠. 오죽했으면 등신 같은 년이라는 엄마의 그런 욕설도 함께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성장통을 겪은 이 아이였기에 항상 마음에는, 내면 아이에서는 항상 그 사랑에 대한 결핍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난은 비누에 새겨진 지 이빨 자국처럼 이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 대목에서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던 시절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던 사춘기 시절이었죠. 고등학교 때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언제나 교실 맨 끝 가장자리에 앉았다. 교과서를 백일 삼아 잠을 자다가 하교가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교실이 시끄러워져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어떤 학생이었는지 알겠죠? 어느 곳 하나 정 붙일 곳 없던 그 작은 아이. 그 작은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소위 정착할 곳 없던 아이는 정말 나비같이, 벌과같이 날아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뭐 저자 말로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을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방황하는 그 시기에 한 아이를 알게 됩니다. 사랑이나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줬던 만큼 상대는 나를 사랑한다고 느낌을 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언더 친구의 손에 이끌려 나이트클럽을 가게 됐죠. 그리고 하룻밤의 관계, 원하지 않은 임신, 그리고 낙태까지. 성년이 된 20살의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묵직한 삶의 무게, 우리가 상처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상처. 그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골맞을 대로 골맞았죠. 그리고 2부에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바로 나의 남편, 그리고 지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아빠를 만납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죠. 그 대목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과의 사랑, 깨어지고 난 후, 이혼한 후 다시 나를 잠잠히 추스르며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너에게서 나를 본다. 어느 날인가 그는 잔뜩 화가 난 나를 위해 일찍 퇴근해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왔다. 서슬퍼런 눈빛으로 설거지를 하는 내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수줍은 미소를 가득 머금고 꽃다발을 내밀었다. 나는 꽃다발을 가지고 온 그의 마음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꽃다발을 산 돈이 너무 아까웠다. 그리고 밥 먹듯이 해대는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도 진절머리가 났다. 앞으로도 그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꽃다발을 받아들지도 않았다. 평일엔 자주 늦어서 미안하다며 주말이면 청소와 집안일, 아기 돌보는 일 등 모든 가사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어도 술 마시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조금도 달갑지 않았다. 만취에 들어온 그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다. 하필 그의 결혼식 날 퇴근하는 차 안에서 그런 나를 마주했다. 나만큼 아파하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한 남자가 보였다. 뜨거운 눈물이 양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 손이 거세게 떨려서 하마터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풀릴 뻔했다. 상처로 얼룩진 내 마음만큼이나 그 역시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지옥버스를 타고 퇴근해서 돌아오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차갑고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갈수록 거칠어지고 무서워지는 나를 두려워했다. 살 얼음을 걷듯 눈치를 보아온 그를 알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화해를 위한 꽃다발을 사오던 날, 거실 구석자리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꽃다발을 보며 그는 울었다. 나에게 가시가 나 있는지 몰랐던 탓에 누군가 상처 입은 사실을 몰랐다. 그가 울며 애원하며 무섭고 아프니 제발 그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말했을 때도 우리의 불화가 오직 그로 인한 것인 줄로만 알았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에 대한 미움이 들 때마다 마지막 그날 밤이 떠올라 비참했다. 그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그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서해야 할 대상도 용서받아야 할 대상도 없음을 알아버렸다. 나를 진짜 아프게 했던 것은 그가 아니라 내 지독한 결핍이라는 것을. 만약에, 아주 만약에 그때의 나로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게 그런 결핍이 없었다면 어쩌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아이를 재우다 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서서 출근하는 남편을 보고 어제 몇 시에 왔어? 술 많이 마셨어? 몸 상해. 오늘 일찍 들어올 거지? 우리 아기가 아빠 기다리는 것 같더라 하며 따뜻한 꿀물이라도 터졌을지도 모른다. 생일날 특별한 마음을 담은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이거 카드값 한참 갚아야겠네 하며 걱정을 함께 나눴을지도 모른다. 화가 난 아내를 위해 퇴근길 꽃을 숨기고 들어온 날에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잠시 잊고 형형색색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취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평범한 어떤 일상처럼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왔어? 오늘도 버스에 사람 많았어? 하며 그의 눈을 보고 인사를 건넸을지도 모른다. 회한의 눈물과 함께 실컷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 현실이 마냥 어둡고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소중한 아이의 아빠인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에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진심이다. 그리고 내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 아빠로서 건강하고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가길. 나도 아이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낼 테니. 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비루한 삶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맨날 술을 먹고 친구만 좋아했을 것 같고 회사 동료들만 찾는 그 남편이 왜 그렇게 죽도록 미웠던 것이었을까요? 누구나가 낳는 아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누구나가 겪을 수 없었던 산후 우울증. 산후 우울증 그렇게 많다고는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졌던 걸까요? 왜 그렇게 울컥울컥 나도 모르는 그 감정의 늪에 그렇게 침잠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내 안에 결핍이란 거, 내 안에 그 가득히 돋아난 그 가시, 나를 그렇게 갈라놓았던 나의 모든 자아들,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 앙앙 울어대는 그 아이를 보며 내 몸이 먼저 반응했던 모성 본능.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아니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들. 그리고 돌아보니 하필 내 전 남편이 결혼식 가던 그날 언니가 전해준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며 나는 이제서야 남편의 마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삶을 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자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그리고 저자가 쓴 이 문장에서 저는 그러한 감각들이 느껴지는데요. 3부에서는 바로 그러한 연관성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는 저자의 처절한 관계도가 보입니다. 바로 3부의 제목이 되기도 했던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0년이었죠. 20년에 카페를 차리고 나름 그 전에 여러 직장 다녔었지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저자는 20번의 이직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착하지 못하는 게 제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자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여하튼 그렇게 타로라는 거와 관련돼서 카페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카페를 문 닫아야 되는 상황. 어쩌면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딱 하루. 그 하루가 저자의 삶에 찾아옵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카페 손님들에게 6월 마지막 날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때마다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손님들도 아쉬워했다. 유일하게 강아지랑 같이 들어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문 닫기 전까지 계속 올게요.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초창기부터 자주 오던 한 연인이 있었다. 그들은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나와 하늘이 선물을 사왔다. 하늘이는 딸 이름입니다. 언젠가는 데이트를 하다가 너무 맛있는 빵집을 발견했다며 초콜릿이 듬뿍 올려진 빵을 놓고 가기도 했다. 찾아올 때마다 하늘이의 안부도 잊지 않았다. 카페를 아지트라 부르며 제 집 드나들듯 오시던 손님들도 있었다. 어느새 호칭마저 언니라고 바뀌어 있던 언니들은 문 닫기 직전까지 커피를 마시러 왔다. 아지트가 없어지는 것을 무척 아쉬워했다. 카페는 매매가 되지 않은 채 마지막 영업일을 맞았다.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 현관을 나오는데 엄마가 물었다. 나도 갈까? 정리할 거 많잖아. 대강하고 들어올 거야.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었는데 퉁명스럽게 대답이 나가고 말았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 일부러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을 것 같았다. 카페를 정리할 생각, 첫 출근할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지근거렸다. 해야 할 일을 산적해 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일단 냉장고만 비우자. 카페에 도착해서 커피를 내렸다. 직접 캠핑에서 먹는 마지막 커피였다. 오늘 누가 올까 생각했다. 단골 언니들은 전날 미리 다녀가셨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지만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오늘까지 쿠폰을 사용하시라고 했으니 마지막 날 쿠폰을 사용하러 오는 손님들이 있을지도 몰랐다.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쿠폰함을 보면 일종의 채무 같았다. 다 갖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었다. 냉장고만 비우고 사라져 버리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뜨거운 커피 몇 모금과 함께 증발해버렸다. 성탄이, 푸들 이름인가 봐요. 성탄이와 함께 산책 나온 성탄이 엄마가 시작이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고 쿠폰으로 계산을 했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녀가 손사래를 치며 계산하겠다고 하는 것을 겨우 말렸다. 이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카페가 북적였다. 테이블이 꽉 찼다. 개업이 아니라 폐업인데. 마음 같아선 폐업 이벤트로 모두에게 음료를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싶었다. 하루 종일 눈가가 촉촉했다. 여러 감정이 복받쳐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했다. 누군가가 폐업 사실을 손님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많은 분들이 아쉬움에 카페를 찾았다. 전날 인사를 마친 단골 언니들도 또 왔다. 잠깐 들르셨다고 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번에 진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한 분 한 분 포옹을 했다. 코로나 직후 아무도 찾지 않던 그때 정적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곳곳이 내 손때가 묻은 공간이었다. 해가 질 무렵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를 비우기 시작했다. 폐업 진행 중이었다. 띠링 하고 출입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카페를 오픈하고 줄곧 조건 없이 감동을 주었던 연인이 꽃을 들고 들어왔다. 내게 꽃을 안겨주었다. 라그라스라는 꽃이에요. 꽃말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사장님과 잘 어울리는 꽃말이에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료로 타로도 본 적도 없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혹시 무슨 종교단체 같은 곳에서 전도 나오신 건 아니시죠?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이 신기롭기까지 했다. 장사를 하고 나서 더더욱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었다. 사장님, 지금 가게 정리하고 계시죠? 오늘은 메뉴 주문 안 하고 좀 앉아 있다가 갈게요. 라고 말하며 늘 앉던 안쪽 자리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냉장고를 닦으며 눈물이 났다. 이제 문을 닫게 될 카페의 마지막을 빛내주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졌다. 내 마음도 따뜻했다. 잠시 뒤 띠링 하는 종소리와 함께 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번에도 단골 손님이었다. 사장님, 오늘 가게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이거 할 때 인테리어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계약할게요. 그는 만약에 변심하면 환불해 주는 거야 라는 말을 덧붙이며 가계약금을 선뜻 지불했다. 여자친구가 운영을 해보고 싶다고 했단다. 드라마틱한 일이었다. 마지막 영업일 저녁 7시쯤이었다. 가게가 매매되지 않으면 앞으로 받게 될 월급의 절반을 비어있는 가게의 임대료와 기본 관리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거짓말처럼 카페가 매매된 이후 코로나의 확산세는 더욱 심해졌고 위기 경보 단계도 높아졌다. 새로운 지침이 계속 생겨났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계약을 하면서도 헐값에 가게를 매매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동네 특성상 디저트 같은 간소한 먹거리의 비율을 높이거나 다른 메뉴를 파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그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가게는 또 다른 주인을 찾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때 폐업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했다. 결정을 내리는데 타로의 도움을 받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타로를 펼쳐본 것은 맞지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이었다. 사람들은 타로의 결과보다 자신의 느낌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을 때가 많았다. 나 역시 내 안에 어떤 느낌을 따라서 갔다. 그리고 점점 그 느낌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길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삶을 어떤 힘이 이끄는 것만 같았다. 카페에서 마지막 날 저녁에 연인으로부터 받았던 라그라스의 꽃말은 이랬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시절 인연이라 믿었던 그 모든 한 명 한 명의 카페 손님들, 그리고 어쩌면 그날이 성대한 잔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감사한 마음에 빚어진 한 꽃.
라그라스. 그 라그라스를 보며, 그 라그라스를 건네줬던 손을 보며, 그리고 띠링 울렸던 종소리를 생각하며, 저자의 한 시절, 한 공간 남아있던 그 카페를 생각하며, 저자는 어떤 마음을 돋우었을까요? 이제 책은 어느덧 4부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 책의 전체 제목이기도 했던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차근차근 몸을 추스리며, 그리고 버티고 버텼던 삶의 그 곳에서 저자는 자신을 스쳐갔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미워했지만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로 이 챕터를 활용했습니다. 엄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내게 모질게 쓰면서도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안절부절 못하며 그 수술실 열린 문틈 사이로 나를 쳐다봤던 그 나이든 엄마의 얼굴, 눈빛, 그리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랑한다, 나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본인도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를 등신 같은 년이라고 표현을 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엄마만의 사랑의 방식임을 40 중반이 되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비로소 내 자신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내가 겪었던 상처,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덧살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 같이 아픔에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라는 이런 무심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었어 라고 말을 건네기 위해 이 책이 쓰였습니다. 책을 출간하기까지도 여러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의 메시지도 받고, 또 퇴근 후에 다른 출판사에 또 이메일도 보내보고, 그런 과정에 인연이 닿다 보니 책구름이라는 출판사에서 마침내 책이 출간되었고, 이 책이 건너서점인 저에게도 도착했습니다. 책은 왜 저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이 저자가 갖는 선한 마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모든 선한 자. 아마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적인 그 성경 말씀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선한 자 옆에는 협력하는 동반자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선한 마음이 닿았고, 저 역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저자를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저는 영상으로 이 저자의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걸로 인사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때 그 자리가 지났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삶의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너무 저자의 말대로 어느 무더운 여름을 아직도 걷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통해서 잔잔한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루 기적 아닌 날이 없었다는 말처럼 어느 하루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이니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스쳐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떠올려 본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이란 두 글자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너무 잔잔하게 진행한 것 같아서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괜히 낯이 오글거리기도 하는데요. 한 번쯤은 이런 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 때문에 방송을 길게 했습니다. 소중한 도서를
제공해준 책구름 출판사에도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또 한 번의 책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들 안녕.